대학교 1학년 겨울, 나는 내 방에서 영어 과제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는 아직 나름대로 수업도 나가고 있어서 좋은 학점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침침한 눈으로 사전에 작은 글자를 손가락으로 좇으면서 자꾸만 참견해오는 새끼 고양이의 작은 발을 치워내면서 겨우 마지막 관용어구의 번역을 끝냈다. 피로한 눈을 비비며 텍스트를 마무리. 벌써 밤 1시를 넘어가고 있다. 잘까 생각하면서 하품을 하는데 방구석에 놓여있는 컴퓨터가 눈에 들어왔다. 그러고 보니 요 며칠간 인터넷도 접속하지 않았던 게 떠오른다. 컴퓨터 앞에 앉아 전원을 켜고 우선 오컬트 포럼을 들여다보기로 한다. 그곳은 그 고장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다. 원래는 흑마술 등의 서양 쪽 오컬트에 관계된 이야기를 화제로 삼는 곳이었는데 자주 오는 사람들도 그다지 딱딱하지만은 않아서 그런 이야기 말고도 모두 비교적 아무 이야기나 한다. 그때도 화제는 심령 스팟에 관련된 것이었던 것 같다. 스크롤을 거슬러 올라가 확인해보니 이타미 씨라는 사람이 돌발적인 오프 모임을 제창한 것 같았다. 이른바 번개라는 놈이다. 이타미 씨는 남자로 상과대 3학년이었다. 그 폐공장 지하에 뭐 때문에 있는지 모르는 공간이 있대. 이타미 씨는 이웃시 외곽에 있다는 폐공장에 얽힌 소문을 어디서 입수해놓고 있었다. 유키짱, 네 전주인이 같이 놀자네. 나는 컴퓨터 앞에 앉은 채로 옆으로 온 고양이를 잡아서 안아올리면서 말한다. 암컷 흰 고양이이고 얼마 전에 그 이타미 씨네 집에서 받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최근 이타미 씨의 아파트에 길고양이가 털을 잡았는데 그게 새끼를 4마리나 낳았다면서 나를 포함한 지인들에게 닥치는 대로 그 말을 해댔다. 왠지 넓은 지하실 바닥에 피 같은 얼룩이 있어서 한밤중에 거기 가면 그 피 위에 흐릿하게 서있는 유령이 보인다는 거야. 그런 글 뒤에 지금 갈 테니까 참가 좀 오집 이라며 계속했다. 시간을 보니 1시간도 더 전의 글이었다. 몇 명인가가 반응은 했지만 지금부터 가는 건 무리라는 글뿐이었다. 그리고 30분 정도 전에 그럼 친구랑 둘이 갔다 올게 라는 이타미 씨의 글이 있었다. 그게 마지막 글. 그 뒤에 지금 막 들어왔어. 벌써 가버린 거야? 나도 가고 싶었는데 장소도 잘 모르고 그냥 보고 기다릴게 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런데도 이타미 씨의 반응은 없었다. 네 전주인은 벌써 놀러간 것 같다. 새끼 고양이에게 말을 걸며 몸을 앞뒤로 흔들거린다. 그 무렵에는 아직 휴대전화로 인터넷 게시판을 다시 갱신하는 문화는 없었기 때문에 오프 모임 조가 자기네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나도 그 폐공장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은 했어도 맹렬하게 쏟아지는 졸음 때문에 그날 밤은 그만 자기로 했다. 그래서 그 뒤에 한바탕 소동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날 밤의 일. 내가 집에서 멍하니 있는데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받아보니 미카치상이라는 닉의 오컬트 포럼 사람이었다. 뭔가 재밌는 일이 있으니까 오라는 것 같다. 텐션이 높아서 반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랐지만 일단 가서 보기로 했다. 한파가 오고 있어서 밖은 유난히 추웠다. 놀자고 치근대는 고양이를 남겨두고 잔뜩 껴입고 집을 나서 자전거로 목적지를 향했다. 평소 오프라인 모임이라면 대개는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술집 또는 콜롯이라는 닉의 여성이 사는 아파트에서 모이지만 그날은 와키씨라는 남자의 아파트가 집합 장소였다. 와키씨는 오컬트 포럼 관리자로 평소에는 오프라인 모임 같은 데는 오지 않는데 최고참이라는 것도 있어서 모임에서도 존경받는 존재였다. 아니, 오히려 포럼을 만든 사람이라서 그랬던가. 딱 한 번 집에 갔던 일은 있었는데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었다. 분위기는 전혀 다르지만
느낌이 어딘가 내가 추구하는 오컬트의 스승 같아서 놀랐던 기억도 있다. 차가운 하늘 아래로 기억이 있는 길을 나아가 이윽고 그 아파트에 다다랐다. 노크하자 문 너머에서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상관 않고 안에 들어서며 안녕하세요 하고 신발을 벗었다. 아, 소년 왔다. 미카치상이 손을 흔들고 있다. 방 안에는 난방으로 훈훈했다. 그리 넓지 않은 집 안에 몇 명이 앉아있다. 모두 아는 얼굴이었다. 평소에는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곳에서 오프라인 모임을 가졌는데 일부 회원들은 그 모임이 끝나고 나서 강평회라고 칭하며 누군가의 집에 모여 2차를 연다. 누가 칭했는지 비밀리에 어둠의 간부회 같은 느낌으로 불려가거나 했다. 나도 애송이 신세지만 왠지 그 일원에 끼워줬는데 요컨대 마음이 맞는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었다. 오늘 모인 사람들은 나를 빼고 전부 넷. 미카치상, 와사다씨라는 여성분들, 와키씨와 이타미씨라는 남성분들. 그중 와사다씨와 와키씨는 사회인이었다. 나는 전날 밤에 돌발적인 오프 모임을 생각해냈다.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 친구와 가겠다고는 했는데. 그때 나는 앞에 앉아있는 이타미씨의 모습이 조금 이상한 것을 깨달았다. 눈에 다크서클이 생겨있고 표정이 어딘가 다급해 보였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리를 떨고 있다. 내 얼굴을 봐도 양이 잘 있냐? 라고도 묻지를 않았다. 뭔가 어색한 분위기다. 지금 온 사람도 있으니까 다시 볼까? 와사다씨가 제안한다. 그러게, 다시 보자. 봐. 라고 미카치상이 끄덕인다. 그럼 처음부터 봐도 되지? 와키씨가 자기 집의 비디오를 조작하기 시작한다. 아무래도 모두 비디오를 보고 있었던 것 같았다. 방에 있던 전원이 눈을 TV 화면으로 향했다. 일순간 지직거리더니 비디오가 시작됐다. 처음에는 손전등이 어두운 밤길을 비추는 장면이었다. 화면이 흔들리고 있다. 걸어가면서 찍고 있는 것 같았다. 어라? 벌써 찍고 있는 거야, 이거? 이타미 씨의 목소리가 난다. 자. 하는 다른 남성의 목소리와 함께 화면이 움직이고 이타미 씨가 클로즈업 되어 찍혔다. 손전등 불빛이 비춘 얼굴만이 어둠 속에서 떠오르고 있다. 야, 눈부셔! 며 손바닥으로 가린 뒤 조금 불빛의 초점 위치가 어긋난다. 지금 후지와라하고 둘이서 심령 스팟을 향하고 있습니다. 무진장 춥네요. 그렇게 말하는 입꼬리에서 하얀 입김이 나오는 게 비치고 있었다. 소문난 폐공장에 비밀의 지하실로 돌격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찍기 위해서 후지와라를 억지로 불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이타미 씨는 걷기 시작한다. 카메라는 잠시 이타미 씨의 옆 얼굴을 찍고 있었지만 이윽고 앞을 향하여 가면서 어두운 길을 찍기 시작했다. 아직도 켜놓고 있냐 그거? 화면 바깥쪽에서 목소리만 들려온다. 이번에는 아쉽지만 다른 사람들은 참가하지 않았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말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둘뿐이라 조금 무섭네요. 그건 그렇고 이거 길 맞아? 있다니까. 좀 아까까진 살짝 헤맸는데요. 여기부터는 계속 외길인 것 같으니 아마 괜찮을 겁니다요. 자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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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둘의 발소리를 마이크가 잡아내고 있다.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길인 것 같다. 산속일까? 손전등의 불빛이 2개 흔들리며 지면만을 비추고 있다. 아까부터 뭔가 산비둘기 같은 소리가 나요. 엄청 무서운 분위기입니다. 이타미 씨의 목소리가 그렇게 말한 뒤 개 춥네 하고 이어졌다. 분명 산비둘기 우는 소리가 멀리서 들리고 있었다. 그 뒤로 한동안 둘은 침묵하고 그저 화면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바스락거리며 흔들리고 있었다. 그 장면이 담담하게 이어진다고 생각했더니 문득 전화벨 소리가 들렸다.
멈춰서서 카메라가 이타미 씨를 찍는다. 여보세요? 이타미입니다.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이타미 씨가 누군가와 이야기한다. 게시판 보고 전화하신 분이라고요? 처음 뵙겠습니다. 다행이네요. 여긴 둘뿐이라 불안했는데 지금 어디세요? 예? 앞이라고요? 말도 안 돼. 정말요? 거기서 카메라가 돌더니 앞쪽을 비췄다. 그러나 손전등 불빛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길만이 떠오르고 있을 뿐이었다. 그쪽은 몇 명입니까? 셋이요? 네? 남자 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그건 그렇고 벌써 거기 도착한 거 아니에요? 이타미 씨가 가자면서 손으로 신호를 보낸다. 카메라가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고 다시 위아래로 흔들린다. 맞아요. 그게 폐공장입니다. 틀림없어요. 우리도 2, 3분 전에 비석 같은 곳에서 꺾어졌는데 그 뒤로는 계속 외길이라서요. 얼마나 더 가면 될까요? 어둠 속에 뻗어있는 길 뒤쪽에서 이타미 씨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잠깐만 기다려요. 같이 들어갑시다. 기다리고 있어요. 이타미 씨가 초조한 목소리를 낸다. 그러더니 카메라가 빠른 걸음이 된다. 뚜껑? 뚜껑이 있어요? 철제? 분명 구울 거예요. 그 아래가. 아니, 그거 그렇고 금방 도착하니까 같이 가자고요. 새치기 할 거요? 이봐! 휴대전화를 향해 큰 소리로 불렀지만 그쪽에서의 반응이 없는 것 같았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개자식들 새치기였어. 라며 이타미 씨는 욕을 하더니 카메라 앞으로 나왔다. 그 등을 따라 영상은 계속된다. 2, 3분 정도 지났을까? 계속 나무들만 비추던 빛이 무기질적인 벽에 반사되었다. 이끼가 잔뜩 낀 무언가의 건물이다. 어느 쪽이지? 카메라 앞에서 이타미 씨가 손전등을 흔들어대면서 입구를 찾는다. 여기다 여기. 그리고 카메라에 손짓하며 벽을 돈다. 그 앞에 좌우로 두 개의 옆으로 여는 큰 문이 있고 한쪽 문 아래가 찌그러지고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는 탓에 한 사람이 충분히 드나들 수 있는 틈이 생겨 있었다. 어이! 거기 있어요? 이타미 씨가 손전등을 그 틈으로 비추며 말했다. 그리고 흠칫거리며 자기 몸을 그 틈으로 밀어넣는다. 바로 그 틈에서 이타미 씨 얼굴이 나오더니 들어올 수 있어? 라고 물어온다. 갈 수 있어. 카메라도 그 뒤를 이어 틈새로 들어갔다. 원래 대체 무슨 공장이었는지 안은 거의 다 낡아서 녹슨 드럼통 몇 개와 찢어진 곳에서 모래가 흘러내린 하얀 자루가 구석에 나뒹굴고 있었다. 공장 안을 돌아보는 순간 소리가 지워졌다. 다른 사람들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다. 화면에서 싸늘한 기운이 풍겨온다. 일부가 부서진 함석 지붕인 천장에서 한 줄기 달빛이 내려와 바닥 중앙에 보름달 같은 무늬를 그리고 있었다. 비도 많이 흩뿌린 탓인지 거기만이 바닥이 더러운 색으로 변색되어 있다. 저거 아니야? 이타미 씨가 손에 든 불빛을 좌측 안쪽 구석으로 향했다. 가까이 가보자 나무인지 금속인지 겉보기로는 판단할 수 없는 건축재료 같은 게 쌓여있는 옆에 뚜껑이 보였다. 카메라가 다가가 비스듬히 위에서 그 모습을 찍는다. 그물 모양의 금속 뚜껑이다. 가로 세로 50cm 정도의 사각 모양을 하고 있다. 굉장히 컸다. 사람이 충분히 드나들 만한 크기다. 이타미 씨가 통통 하고 뚜껑을 두드렸다. 여기 있어요? 잠시 기다렸지만 반응이 없었다. 그거 들어 올려놓은 진화? 카메라 쪽에서 물어보니 이타미 씨는 고개를 든다. 아까 사람들이 열어놨으니까 전화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었어. 이거 딱 들어 올리는 게 아니고 어딘가 가장자리가 고정돼 있어서
그게 축이 되어 들어 올려진 다이브 아닐까? 그러면서 다시 뚜껑으로 눈을 내린 순간 어? 하는 말을 했다. 잠깐만 기다려봐. 건물 안에 비명과 같은 소리가 울려 퍼진다. 이거 어째서 용접이 돼 있는 거야? 크게 흔들린 카메라가 뚜껑에 더 가까이 다가간다. 그리고 지면과의 경계를 비춘다. 콘크리트 바닥에 철제 테두리가 있고 그 안쪽에 마치 맨홀 같은 질감의 묵직한 뚜껑이 있지만 원래 같으면 들어 올릴 때 뭔가를 거는 구멍이 가장자리를 따라 뚫려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 뚜껑에는 구멍의 흔적은 있긴 했어도 가장자리 전체에 걸쳐 용접이 되어 있었다. 구멍도 완전히 막혀 있었다.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타미 씨는 숨을 삼키면서 다시 뚜껑을 두드렸다. 어이, 여기 있어요? 어이. 야, 진정해. 카메라에서 그런 목소리가 났지만 머리를 흩날리며 고개를 든 이타미 씨는 오열하는 듯한 목소리를 짜냈다. 열고 들어갔다니까. 전화한 놈이 말했어. 먼저 내려간다고. 끼익 쾅 하는 소리가 나더니 전화가 끊어졌어. 아까 그놈 여기 들어간 거야, 이 안에. 그 다급한 표정에 주눅들듯 카메라가 한순간 멀어졌다. 어떻게든 뚜껑을 열려고 하고 있지만 힘이 들어갈 걸 곳조차 없는 상태였다. 뚜껑을 두드리는 둔탁한 소리가 들린다. 누가 막은 거야 이거? 외치는 이타미 씨의 모습이 심상치 않음을 깨달았는지 카메라가 바닥 위에 놓이고 영상이 순간 흐트러진다. 비스듬하게 된 화면 끝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뒤엉켜 있다. 진정 좀 하라고. 그렇게 순식간에 용접할 리가 없잖아. 네 착각이야. 한동안 언쟁이 오가다 카메라맨의 설득에 이웃과 안정을 되찾기 시작한 이타미 씨가 그렇구나. 하고 중얼거렸다. 그리고 다시 한번 카메라는 어깨에 올라가고 폐공장 안 탐색이 시작됐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뚜껑 같은 것은 무엇 하나 나오지 않았다. 물론 지하실로 내려가는 입구조차 하나도. 그 후 비스듬히 기울어진 문을 통해 밖으로 나와 폐공장 외부 부지를 한참 탐색하고 있었지만 결국 뚜껑이나 지하로 가는 입구는커녕 아까까지 여기 있었다고 하는 두 명의 흔적도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폐공장에 등을 돌리고 원래 왔던 길을 되돌아가며 아무 말 없이 비디오는 끝이 났다. 미카치상이 무거운 분위기를 깨려는지 밝은 목소리를 낸다. 이런 연유로 이타미군의 착각 편이었습니다. 그 편이라는 말이 어색하게 들렸다. 그렇다면 그 전화는 어디에서 걸려온 걸까? 이타미 씨가 초조한 소리를 낸다. 그러니까 장난이라고. 어디 다른 데서 대충 걸어왔을 뿐이야. 하지만 내가 어디 있냐니까.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문 앞에 있다고 했다니까. 그러더니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왼쪽 안쪽으로 뚜껑 같은 게 있다고 말했어. 겁먹은 표정으로 이타미 씨는 뇌까렸다. 실제로 우리가 도착했을 때도 전부 똑같지 않았어? 그건... 미카치상이 얼버무리는 곳에서 와키 씨가 차분한 어조로 읽는다. 전에 갔던 경험이 있었던 거 아닐까? 그래, 맞아. 그거야. 갔던 적이 있는 사람이 장난 전화한 거야. 왜 그런 장난을 한 건데? 사람이 무서워하는 게 재밌잖아. 미카치상은 이타미 씨의 눈앞에서 입을 싱긋대고 벌리며 웃었다. 웃지 마! 이타미 씨가 언성을 높이자 바로 와사다 씨가 말리며 끼어든다. 자자, 남의 집에서 싸우면 안 되지. 그건 그렇고 그 전화했던 사람 번호 몰라? 이타미 씨는 상대 이름은 모른다라고 했다. 그쪽에서 처음 뵙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야. 하지만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다면서 앞에 놓여있는 휴대전화를 바라본다. 잠깐 상대 번호 좀 보여줘봐. 그렇게 말하며 얼굴을 가까이 가져간 미카치 씨에게 이타미 씨는
착신 번호가 표시된 화면을 보여줬다. 나도 들여다봤지만 역시 모르는 번호였다. 적어도 이 포럼에 자주 오는 누군가는 아닌 것 같다. 다시 걸기에도 안 받아? 미카치상이 묻자 이타미 씨는 휴대전화 버튼을 누른다. 귀에 대고 한참을 기다렸지만 고개를 젓더니 고버. 전파가 닿지 않거나 전원이 꺼져 있다는 멘트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래서 말인데 관리자 특권 액세스 이야기인데 말이야. 라며 와키 씨가 나지막이 말한다. 그래. 그걸 들어볼 차례지. 천진난만한 미카치상의 말에 쓴 웃음을 알리며 와키 씨는 계속한다. 전에도 설명했다시피 액세스 분석으로는 어디 누가 게시판을 봤는지도 몰라. 기껏해야 인터넷을 어디 걸 쓰는지, OS의 종류라든지, 그리고 브라우저는 뭘 사용하는지 정도밖에 몰라. 정말? 개인정보가 그냥 새는 거 아니야? 뭐 회사 관공서 같은 데서 접속하는 경우는 그냥 바로 이름을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하지만 IP 주소가 있잖아요. 그것도 알 수 있지 않아요? 와사다 씨가 옆에서 말을 꺼내자 와키 씨는 머리를 긁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지만 기본적으로는 IP 주소는 그때마다 들어오니까 같은 사람이라도 매일 달라. 그래도 어느 정도는 누군지 좁힐 수는 있어도 그것도 단걸로 계속 오는 사람 얘기고 그냥 봐서는 누군지를 알려면 경찰이 아니면 모를 거라 봐. 잘못하면 경찰까지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이타미 씨가 여유 없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다. 지하에 갇혀 있을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렇지. 하며 와키 씨는 다시 머리를 긁고 있다. 그래도 그 뚜껑 봤잖아. 완전히 용접되어 있지 않았어? 절대 어제 오늘 그렇게 된 게 아니라니까. 그거 한참 전부터 분명히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리가 없어. 그건 그렇지만 밤이 늦었으니까 좀 조용히 얘기해. 와사다 씨가 상식 있는 사람인 양 혼을 낸다. 그때 현관문을 놓고 한 소리가 들렸다. 이어서 문 여는 소리와 함께 안녕, 늦었어. 라는 목소리. 자주 접속하는 사람으로 쿄스케 씨라는 닉을 쓰는 여성이었다. 방에 들어오자마자 미카치상이 휴스케! 하며 껴안으려고 한다. 그것을 무술가다운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살짝 피하고 태어난 어조로 그런데 뭔 일이 있었어? 라고 말했다. 이 사람이 오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뭐라 말할 수 없는 안도감에 휩싸여 신기했다. 교스케 씨가 온 바람에 다시 처음부터 비디오를 다시 보게 되었다. 나는 두 번째 보는 거지만 처음 봤을 때 잘 못 봤던 뚜껑 올리는 장면을 이번에는 바로 앞에서 보게 됐다. 그때 깨달은 게 있었다. 뚜껑은 분명히 가장자리를 따라 용접되어 있었고 구멍도 완전히 막혀 있었는데 그 가장자리 부분에 뭔가가 찍혀 있는 게 보인 것이다. 여기서 잠깐 멈춰 주실 수 있어요? 와키 씨가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줬다. 그러자 멈춘 화면 왼쪽 가장자리 부근에 검은 줄 같은 것이 있는 것이다. 딱 뚜껑의 가장자리 끝에서 밖으로 향해 뻗어 있다. 구리선인가? 순간 그렇게 생각했지만 손전등 불빛에 비춰진 그게 유난히 가늘고 부드럽게 휘어지면서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머리카락이요. 나도 모르게 낮게 중얼거리자 이타미 씨의 억누른 비명이 들렸다. 뭐야? 머리카락이라니. 미카치 씨가 TV 화면에 달라붙듯 앞으로 나선다. 이게 그런가? 그렇게 말하니 나는 자신감이 사라지고 있었다. 위험해 이거. 진짜 위험해. 이타미 씨가 심상치 않게 당황하고 있다. 난 몰랐어. 이런 게 있는 줄은. 머리카락이라고 한다면 가장자리에 나왔던 건 용접된 틈에서 나왔다는 게 된다. 그게 대체 어떤 상황인가
상상하니 소름과 한기가 느껴졌다. 근데 이거 길지 않아? 와사다 씨가 중얼거리는 소감을 들으니 분명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 남자치고는 너무 길다는. 그러나 이타미 씨는 그 말을 들은 순간 엄청나게 겁이 질리기 시작했다. 역시 여자가 있었어. 여자가. 내가 처음에 전화로 거기 몇 명이냐고 물어봤을 때 뒤에서 여자 목소리가 났었어. 틀림없이. 그래서 3명이냐고 물어봤더니 남자 둘이라고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했었다고. 뭐야 그거? 그런 말 아까는 말하지 않았잖아. 내가 그렇게 지적하려던 것을 미카치 씨가 대신 말했다. 그건 이타미 씨가 말하기 힘든 듯 더 이상 이상하게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고. 라고 중얼거렸다. 나중에 가서 짜맞추러 가지 말고. 미카치 상이 신랄하게 비판하자 와키 씨가 조심스럽게 손을 든다. 아, 그 말 나는 들었어요. 처음에 이타미 군이 상담해 왔을 때 분명 그렇게 말했어요. 여자도 있던 것 같다고. 방안이 조용해졌다. 무슨 말이야? 미카치 상이 기분 나쁜 듯 말했다. 나도 뭐하라 말할 수 없는 불쾌함에 사로잡혔다. 바로 조금 전까지 전화로 말하던 상대가 폐공장에 용접된 뚜껑 밑에 갇혀있다는 말인가. 그것도 머리카락에 끼인 상태로. 상상만으로도 한기가 엄습한다. 안전한 와키씨 집안에 있는데도 방심할 수 없는 공포감에 짓눌리는 것 같았다. 그 공기를 깬 것은 쿄스키 씨였다. 가볼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말한 쿄스키 씨의 팔을 미카치 씨가 껴안는다. 가는 거야, 교스케. 지금부터? 정말? 짜증난다는 듯 팔을 뿌리치고 이타미 씨를 바라본다. 이거 어디야? 진짜 가려고요? 나도 놀라서 일어섰다. 그러나 그 대답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 사람이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다음에 취할 내 행동도 자연스럽게 나온다. 교스케, 따라갈 사람? 유난히 씩씩하게 미카치상이 손을 들며 말했을 때 나도 망설이지 않고 손을 들고 있었다. 결국 폐공장에 가게 된 건 쿄스케 씨, 미카치상, 당사자인 이타미 씨와 나, 이렇게 4명이었다. 여기서 기다릴까? 라고 말한 와사다 씨에게 자긴 남친 있으니까 와키 씨랑 둘만 있으면 안 돼. 돌아가 빨리. 라며 미카치상이 쫓듯이 돌려보냈다. 미카치상이 와키 씨를 노리고 있다는 소문은 아무래도 정말인 것 같았다. 넷이 탄 이타미 씨의 차로 심야의 국도로 접어들어 한동안 달렸다. 넷이 탄 이타미 씨의 차로 심야의 국도로 접어들어 한동안 달렸다. 그 부분부터는 그렇지 않아도 현지인이 아닌 나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게 되었지만 어쨌든 도시를 벗어난 좁은 시골길을 1시간쯤 달려서야 목적지에 도달한 것이다. 여기부터는 걸어가야 돼. 이타미 씨가 손전등을 손에 들고 차 문을 닫았다. 카메라는 후지와라 씨라는 이타미 씨의 친구 것이라서 지금은 갖고 있지 않다. 넷은 간선도로에서 벗어나 아무것도 없는 산길을 조용히 나아가고 있었다. 도중에 아무것도 없는 길가에 갑자기 비석 같은 것이 나타났다. 이타미 씨가 긴장하는 걸 알 수가 있었다. 이쪽이야. 그래서 비석의 모퉁이를 돌듯이 하여 샛길로 들어섰다. 차 한 대가 겨우 지날 정도의 좁은 길이다. 이런 곳에 공장 같은 게 있다면 너무 불편할 것 같았다. 대체 뭘 하던 공장이었을까 생각하며 나는 포장도 제대로 되지 않은 그 자갈길을 묵묵히 걸었다. 어디선가 산비둘기 소리가 들린다. 이런 한밤중인데도 새가 깨어있다는 게 이상했다. 교스케 씨를 상대로 자꾸 말을 걸던 미카치상의 말수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을 무렵
비로소 건물의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했다. 비디오에 찍혀있던 것과 같은 건물이다. 사실 여부를 떠나 심령 스팟이라는 소문이 날 정도의 건물이다. 밤 산속에 갑자기 그 모습이 나타나니 역시 섬뜩한 느낌이 닥쳐온다. 여기. 이타미 씨가 비디오를 재현하는 것처럼 손으로 부르면서 벽을 돌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섬뜩함이 한층 더해진 느낌이 들었다. 낡은 벽이 계속되던 중 옆으로 밀어 여는 커다란 문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니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 아니라고? 미카치상이 확인하는 것처럼 말하며 쿄스케 씨의 등을 밀면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다. 그 앞으로는 비스듬히 기울어져 한쪽이 반쯤 열린 것처럼 보이는 문이 보였다. 역시 쿄스케 씨도 조금 무서운 듯 밀지 마, 바보야. 하더니 멈춰서서 문 안의 상태를 살피며 천천히 다가갔다. 네 사람 각자가 가진 손전등 불빛이 문틈에 집중된다. 거기서 뭔가 기분 나쁜 게 얼굴을 내밀 것 같아 소름이 돋는다. 들어간다. 그렇게 선언하나 싶더니 쿄스케 씨가 문틈을 통해 안으로 사라져갔다. 나도 깜짝 놀라 뒤를 쫓는다. 안은 섬뜩한 곰팡이 냄새가 자욱했고 비디오에서만 보던 것과는 다른 현장감으로 인해 공포심이 배가 된다. 폐공장 안을 손전등의 둥근 빛이 커다란 도깨비불처럼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다. 인기척은 어디에도 없었다. 소리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숨결과 등 뒤에서 문을 넘어오는 나머지 두 사람의 발소리뿐이었다. 바닥 한가운데 달빛이 떨어지고 있다. 올려다보니 함석 지붕 천장 일부에 둥근 구멍이 뚫려 있었다. 그 떨어지는 희미한 빛이 어딘가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낳고 있었다. 저기요. 이타미 씨가 손전등을 좌측 구석으로 향한다. 쿄스케 씨를 선두로 발소리를 죽여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간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한다. 쓰러진 드럼통 그림자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러나 그게 공포심이 낳은 착각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이거야? 교스케 씨가 멈춰선 그 발 아래를 보니 거기에 뚜껑이 있었다. 금속재의 뚜껑이다. 싸늘한 지면에 마치 달라붙듯이 놓여있는 뚜껑이었다. 사람이 한 명 드나들 수 있을 정도 크기에. 그 아래에는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는 걸까? 하지만 뚜껑은 용접되어 있었다. 직접 눈으로 보니 확실히 알 수 있다. 몇 년, 아니 10여 년 전부터 이 뚜껑은 이렇게 용접된 상태에서 아무도 열지 않고 여기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천천히 낡아져 갔을 것이다. 머리카락이 있어. 미카치상이 짧은 비명처럼 그렇게 말했다. 다시 눈을 향하자 뚜껑이 용접된 가장자리에서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머리카락 같은 게 나와 있음을 깨닫는다. 오싹오싹 한기가 한층 더 늘어난다. 이 느낌은 정말 위험하다. 정말 위험해. 머릿속에서 그런 경계음이 울리고 있다. 하지만 쿄스케 씨가 나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뽑아봐. 제가요? 나도 모르게 물어보니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 같은 건 손대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이다. 뭔가 망한 듯한 기분이 든다. 됐으니까 빨리. 그런 어조로 명령받으면 따르지 않을 수 없다. 멤버를 봐도 내가 할 수밖에 없다. 새파란 얼굴로 벌벌 떠는 이타미 씨를 돌아보며 새삼스럽게 그렇게 생각했다. 머리카락처럼 보이는 건 뚜껑 가장자리에서 조금 뭉쳐서 거기부터 여러 갈래로 갈라져 나와 있다. 나는 숨을 멈추고 그 머리카락 한 뭉치를 손가락 끝으로 집었다. 그 순간 생각했다. 머리카락이야. 분명히 사람의 머리카락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깨닫는다.
이렇게 많은 머리카락이 있었던가. 비디오로 봤던 때보다도 많은 느낌이 든다. 게다가 한 번 정도는 뚜껑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어떻게든 들어 올릴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던 이타미 씨가 그때 전혀 그걸 몰랐다는 게 이상했다. 점점 많아지는 건가? 용접된 뚜껑에 있지도 않을 틈에서 자라나는 머리카락이? 그럼 바보 같은 일을... 주인은 조용했다. 이타미 씨는 뚜껑 아래로 말도 걸지 않고 있다. 거기 있나요? 하는.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잡은 채 머리카락을 살짝 잡아당겼다. 두둑. 빠졌다. 몇 가닥의 머리카락이 약간의 저항 끝에 빠졌다. 그 저항이 용접에 의한 건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에 의한 건지는 알 수가 없다. 생각이 그 이상 깊어지지 않도록 나는 가벼운 어투로 빠졌어요 라며 그 긴 머리카락을 들어 올려 보였다. 그 순간 비명소리가 터졌다. 이타미 씨와 미카치 상이었다. 모근이! 모근이 있잖아. 둘 다 마치 그게 지금 사람의 두피에서 막 빠진 걸 증명하듯 경악하고 있다. 진정들 해! 쿄스케 씨가 그렇게 말하며 미카치 상의 어깨를 감싸 안는다. 이타미 씨는 미도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리고 버튼을 누른 다음 귀에 대고 빨리 좀 받아. 뭐라고 말 좀 해봐. 이봐. 라고 쏘아붙이고 있다. 어디 있는 거야? 전화 좀 받아. 으스스한 폐허 속에서 그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하지만 다음 순간 아! 하며 움직임을 멈췄다. 이타미 씨는 눈을 굴리면서 착신음이 들려. 라고 중얼거린다. 휴대전화 벨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온다. 나는 몸이 경직되면서 들고 있던 머리카락을 떨어뜨린다. 미카치상이 비명을 질렀다. 이타미 씨도 하고 소리치며 귀를 막는다. 모두의 시선이 뚜껑으로 향해 있다. 아니, 뚜껑이 아니다. 그 밑에 있을 공간으로. 벨소리는 그곳에서 들려오고 있는 것이다. 용접되어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지하로부터. 그때 드럼통을 걷어차는 엄청난 소리가 들렸다. 금속 덩어리가 뒤집어져서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져 구황, 광 하는 굉음이 들린다. 그건 휴대전화 벨소리도 순식간에 날아갈 것 같은 소리였다. 거기에는 쿄스케 씨가 오른발 발꿈치를 들어 아프다는 듯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다. 드럼통을 발로 찬 건 쿄스케 씨였다. 하지만 도대체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쿄스케 씨는 순식간에 몸을 휙 돌리더니 오른손을 뻗어 이타미 씨의 휴대전화를 낚아챘다. 그리고 잠시 귀에 대더니 아이언 실색하는 우리들에게 그 휴대전화의 액정을 들어보인다. 들어봐. 상대방한테는 걸리지도 않았어. 나는 휴대전화를 받아들 생각도 못하고 그저 귀를 가까이 대고 전파가 닿지 않는 장소에 있거나 전원이 꺼져 있을 거라는 익숙한 메시지를 듣는다. 한청이야. 그 말에 제정신이 돌아온다. 귀를 기울였지만 분명히 들리지 않는다. 빈 드럼통이 낸 시끄러운 소음에 휩쓸려 휴대전화 벨소리는 완전히 끊어져 있었다. 처음부터 그런 소리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쿄스케 씨는 손에 든 휴대전화 액정을 문득 보더니 버튼 조작을 한 후에 험악한 표정으로 변했다. 이봐. 그러더니 눌러 죽인 듯한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다. 이타미, 이 사람 누구야? 이타미 씨를 노려보고 있다. 그 질문은 어딘가 기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걸 모르니까 이렇게 이곳에 온 건데 이 상황에서 왜 이런 말을? 갑작스런 전개에 두근대는 심장을 억누르며
나는 쿄스케 씨와 이타미 씨를 번갈아 바라본다. 쿄스케 씨는 휴대전화를 천천히 이타미 씨 쪽으로 향하더니 그 표시된 화면을 앞으로 내민다. 키다 히로코. 그곳에는 그런 문자가 쓰여 있었다. 잘못 건 건 아니잖아. 어제 그 시간에 왔던 번호야. 비디오 보던 때 네가 다시 걸어봤잖아. 이름? 왜 전화 목록에 이름이 들어가 있지? 하지만 이름 아래 표시된 번호를 봤더니 분명히 아까 와키 씨네 집에서 보여줬던 번호인 것이다. 그때는 번호만 표시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나 착신 이력이나 발신 이력에는 이렇게 이름까지 제대로 표시되어 있다. 키다 히로코. 키다의 다가 한자인 밭전이 아니고 그냥 히라가나로 되어 있다. 마치 급하게 쳐넣은 것 같이. 본 적도 없는 이름이었다. 혼란스러워서 나는 이타미 씨를 봤다. 몰라. 새파래진 얼굴을 하고 부들대며 머리를 감싸는 이타미 씨가 그 손을 휘저었다. 모른다고. 이타미 씨가 소리친 순간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무심코 바닥에 뒹구는 드럼통을 쳐다봤지만 더 이상은 움직이지 않는다. 도대체 뭔 소리야? 생각하며 주위를 둘러볼 때였다. 위야! 미카치상이 외치면서 천장을 가리켰다. 위를 보니 지붕에 뚫린 구멍이 반달 모양이 되어 있다. 아까 봤을 때는 둥근 형태였는데 바닥에 떨어지고 있는 달빛도 반달 모양이 되어 있다. 다시 소리가 들리고 반달이 초승달 모양으로 바뀐다. 들어오는 달빛도 가늘어졌다. 구멍 바로 아래의 바닥은 비가 들어와서 그런지 변색되어 있다. 그곳에 떨어지는 하얀 달빛이 가냘프게 변해가면서 바닥 얼룩이 검게 변해가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핏자국처럼. 더덩. 천장의 구멍은 더 작아진다. 꼭 뚜껑을 닫고 있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그렇게 생각한 순간 공포심이 폭발적으로 증식했다. 얼어붙은 듯 다리가 굳는다. 뚜껑이 닫히고 만다. 출구가 사라진다. 경직된 나를, 아니 모두를 그 가위 같은 느낌에서 풀어준 건 역시나 쿄스케 씨였다. 나가자고. 그러면서 모두의 어깨를 세게 두드리며 위쪽이 아니고 수평 방향에 있는 출구로 탈출하기를 재촉했다. 손전등으로 비춰질 때까지는 그 문은 완전히 머리에서 사라져 있었다. 그 천장에 뚫린 구멍이 유일한 출구인 것 같은 착각을 우리는 품고 있었던 것이다. 그 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우리는 달렸다. 기울어진 문에 이변은 없었고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틈새로 몸을 밀어넣고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다. 폐공장 밖에서 넷 모두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 바로 그 자리를 뜨면서 쿄스케 씨는 이제 가자. 하고 무덤덤한 말투로 말했다. 모두 심각한 얼굴로 끄덕였다. 왔던 길을 돌아오는 동안 쿄스케 씨는 이타미 씨의 휴대전화 목록에서 키다 아키코를 삭제했다. 그리고 이윽고 주인에게 전화를 돌려주면서 진짜 모르는 애야? 라고 물었다. 이타미 씨는 몇 번이나 앞으로 쓰러질 뻔하면서 그런데도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면서 몰라. 라고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어째서 이 이름으로 등록돼 있는 거야?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이타미 씨는 그 후에도 계속 그런 상태였다. 차를 세워둔 곳에 도착했지만 차 주인이 운전할 정신 상태가 아니라서 쿄스케 씨가 핸들을 잡았다. 결국 무사히 귀가할 수 있었지만 나도 어딘가 불안해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하는 호기심보다도 위험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 쪽이 앞섰던 것이다. 그날은 그대로 해산하게 되었다. 차 안에서도 모두 아무 말이 없었고 폐공장에서의 사건을
서로 이야기하지도 않았던 건 본능적으로 피해야만 하는 위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듯 싶다. 이 괴인은 그 폐공장이라는 공간만으로는 완결되지 않고 있을지도 몰랐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이타미 씨는 우리를 데리고 다시 한번 그곳에 불려갔었으니 말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괴이의 실이 몸 어딘가에 달라붙어 있는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기분이 나빴다. 그 비디오는 처분할 거야. 이타미 씨가 헤어질 때 문득 그렇게 말했다. 다음날 나는 오컬트 쪽의 스승에게 지난밤에 일어났던 사건의 전말을 털어놓았다. 하룻밤 지났을 뿐인데 똥 누러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은 다른가 보다. 스승은 재밌게 들어주었으나 함석지붕에 뚫린 구멍이 닫히는 것처럼 보였다는 대목에서 왜 자기도 부르지 않았냐며 억울해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이런 일에 목을 내밀다가 언젠간 죽겠지 싶었다.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나 이타미 씨도 비로소 오컬트 포럼에 출첵하게 되었다. 고양이 잘 있냐? 라는 질문을 들어서 지금 제 옆에서 자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다. 그 후 스승을 만났을 때 갑자기 그러고 보니 거기 갔다 왔어. 라는 말을 들었다. 아무래도 그 폐공장에 갔다 왔던 것 같다. 그것도 뚜껑을 열었다는 것이다. 놀라서 어떡해요? 라고 물었더니 지인의 공장에서 공업용 절단기를 빌려가지고 갔다는 것. 뚜껑 가장자리에 머리카락이 끼어 있었다고 들었는데 내가 갔을 때는 없었어. 그것보다 뚜껑 아래는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없었다는 것도 신경이 쓰였지만 뚜껑 아래에 대한 걸 물어보고 싶었다.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거짓말이지 싶었다. 소문에 있는 지하실 같은 건 없었고, 아니 정확히는 원래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뚜껑 바로 밑은 콘크리트로 메워져 사람 한 명이 들어갈 수 있을까 말까 할 만한 그런 공간밖에는 없었다고 하는 것이다. 뭔가 쥐뼈인지 먼지 같은 것만 흐트러져 있었어. 그것뿐이더라. 그러며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지붕 구멍이라고 했는데 아예 지붕 자체가 없었는데 집단 환각이라도 본 거 아니야? 예전에 여자아이가 살해당해 버려졌던 장소였고 공포심에 그런 집단 심리가 작용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고 짐짓 점잔을 빼며 그렇게 말한다. 그런 말은 금시초문이었다. 그런 소문 못 들었어? 내가 조사한 바로는 공장이 폐쇄된 직후 즈음에 부진해에서 16, 17살 정도 되는 여자애가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든가 뭐 확실한 증거도 나오질 않아서 범인도 찾지 못하고 종결됐다는 이야기야. 그 살해당한 여자애라는 게 혹시 키다 히로코 같은 이름 아니었을까요? 하고 물어보자 스승은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2022년 5월) 몇 년 만에 조부모님이 사는 마을을 향했던 일. 그러나 거기서 이리 본 예상외의 광경에 스레 주민들은 혼란과 공포에 빨려 들어가는데 조부모님이 살던 마을이 실제하지 않아. 일은 몇 년 만에 조부모님이 사는 마을에 가려 했습니다만 자기가 기억하는 길대로 가도 왠지 다다를 수 없었다고 합니다. 푸천을에서 유명했던 여러 시골 마을에 관한 무서운 이야기를 봐왔던 것도 있어 이렇게 스레를 세우기로 했다는 일. 그 조부모님이 산다는 마을은 도시에서 엄청 떨어진 산속에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운전하는 차로 자주 그 마을에 갔었는데 중학교에 올라갈 무렵에는 부활동이 바빠서 전혀 가지 않게 되었다고 하죠. 또한 시골까지 가는 길은 숲길 정도는 아니지만 좁고 나무들이 양쪽으로 무성한 길을 계속 가야 하는, 차들이 겨우 마주쳐 지날 정도의 길폭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노인들 뿐으로 집들도 모두 옛집 같았고 가게는 작은 상점이 하나, 그리고 우체국이 하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마을에 가서 일이 하는 일이라곤 계속 TV를 보거나 탐험하러 밖에 나가는 것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탐험을 나갈 때는 할머니에게서 받은 과자나 식탁에 놓인 튀김을 가방에 넣어 남동생과 같이 산이나 숲속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일 형제는 도시보다도 오히려 그런 시골이 너무 좋아 매번 그 마을에 가는 걸 기대하고 있었다네요. 그리고 당시 일은 그 마을에 사는 또래 여자애와 자주 놀았습니다. 그 애와 만난 건 일이 초등학교 저학년 무렵. 마을길을 부모님과 산책하고 있을 때 앞에서 그 여자애와 엄마가 걸어와서는 서로 인사했던 게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마을에 갈 때마다 일은 그 여자애와 놀게 되었고, 일이 마을에 갈 때는 그의 집으로 데리러 가는 게 당연한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 애는 마을에서 자랐기 때문에 동굴 같은 게 있는 곳을 많이 알고 있어 그 애의 안내로 절벽 위의 절경 스팟이나 숲속의 아름다운 물터 등 여러 곳에 가서 놀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른이 된 지금 일은 그 애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듯 그 여자아이의 이름을 A라고 부르겠다면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의 일, A가 비밀 장소가 있는데 가고 싶지 않냐며 일에게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어른들이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크게 주의를 주는 장소가 있다는 것 같은데요. A는 어른들한테 말 안 하고 가끔 혼자서 거기에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신이 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만 그 신은 좋은 신이 아니고 굉장히 악한 신으로 거기에 갇혀 있다던가요. 또한 A의 말로는 거기에는 무덤 같은 돌이 4개 있고 각 돌에 금줄을 둘러 사각형 모습으로 둘러싼 형태인데다 그 중심에는 울퉁불퉁하고 A의 키만한 돌이 있다는 것. 하지만 당시 어린이였던 일은 A의 설명을 들어도 상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A가 말하는 거라면 재미있는 곳이겠지.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그곳에 가보기로 했답니다. 그 후 일단 집으로 돌아가 점심을 먹고 일이 A네 집으로 A를 부르러 갔더니 엄마가 나와 집안에 있으니까 부르러 가면 된다길래 일은 서둘러 A의 방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A의 방문 앞에서 A를 부르려고 했는데 그때 방 안에서 응, 맞아, 그래, 그건 하는 대화조에 A의 목소리가 들려왔던 겁니다. 그것을 듣고 일은 처음에는 다른 친구가 와 있나 생각했습니다만 이 마을에서 A 말고 다른 애를 본 적은 없었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이 굳어 있었더니 갑자기 방문이 열리며 A가 우와, 왜 있는 거야? 라면서 놀란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일도 A의 모습을 보고 놀라 뒤로 자빠져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그도 그럴 게 A는 왠지 티셔츠에 팬티 한 장만 걸친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자 A는 일의 시선을 깨달았던 건지 비명을 질렀고 그걸 듣고 온 A의 엄마는 그 상황을 보고 크게 웃었습니다. 그 후 A는 부끄러웠던 게 화가 났는지 한동안 새초롬한 얼굴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그러는 동안 일은 서둘러 바지를 입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A의 엉덩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기분 나쁜 눈빛을 빛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둘은 그곳을 향해 출발하게 되었죠. 그리고 A의 안내로 시골길을 걷던 중 일에게 봤냐며 무거운 어조로 물어오는 A. 그 말을 들은 일은 바로 팬티 이야기인가 생각해 머리를 좌우로 휙휙 휘둘렀습니다만 A가 말하는 거 아무래도 A가 무슨 말을 하는 모습을 봤냐는 것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잘은 못 들었는데 누구랑 얘기했냐고 묻는 일. 그러자 A는 실은 지금부터 갈 비밀 장소에 몰래 다니는 동안 신이 말을 걸어오게 되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A의 말로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모양으로 부모님 앞에서 그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가지 말라고 한 곳에 갔던 게 들키기 때문에 자기 방에서 혼자 있을 때만 신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것 말고도 A는 그 신은 혼자가 되었을 때 갑자기 말을 걸어온다는 것과 목소리는 남자와 여자가 섞인 꼭 두 사람이 동시에 맞춰 말하는 것 같은 목소리다라는 걸 일렉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과의 대화 내용은 오늘 어떻게 지냈냐 같은 평범한 이야기로 일이 마을로 놀러 올 때는 그 신이 그 남자애 오늘 오고 있어 라면서 A에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A가 이를 금지된 곳에 데리고 가는 건 그 신이 그 남자애도 데려오면 좋겠다 라고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A의 이야기를 들은 일은 그거 완전 귀신 아냐 하는 생각이 들어 쫄았습니다만 A에게 쫄보라는 소리도 듣고 싶지 않고 원래부터 여자애인 A가 혼자 갈 정도라면 괜찮겠지 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동안을 A의 안내에 따라 비교적 정비된 콘크리트 도로를 걷고 있자 갑자기 A가 멈추더니 이곳으로 들어가는 거야 라며 사람이 겨우 지나갈 만한 풀이 아치형으로 자라있는 옆길을 가리켰습니다. 그 옆길 안쪽은 대낮인데도 굉장히 어두웠고 일의 키 정도 되는 풀들이 무성합니다. 게다가 뱀이 나올 듯한 분위기도 있었기 때문에 일은 망설였습니다만 그런 일과는 대조적으로 A는 자 가자며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가서 일은 어쩔 수 없이 A의 등에 매달리는 모습으로 필사적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길을 1시간 정도 걸어갔더니 머리 위를 가리고 있던 나무들이 조금씩 사라지며 밝은 곳에 도착한 바람에 일단 거기서 쉬기로 하는 일과 A. 거기서 일이 A에게 이런 길을 혼자 걸어서 신이 있는 곳에 잘도 댕기네 라고 하자 A는 평소에는 다른 포장길로 댕기는데 오늘은 일도 있어 탐험도 하고 싶다고 생각해 이쪽으로 오기로 했어 하고 천진난만하게 말합니다. 그 말에 일은 자기도 모르게 A를 한 대 패주고 싶었다네요. 일이 어째서 이런 숲길을 알고 있냐고 물었더니 A는 전에 길을 잃고 숲에서 나오지 못하게 됐을 때 신이 이 숲길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둘은 쉬고 나서 다시 걷기 시작했죠. 1시간 남짓을 걸어가자 앞쪽에 탁 트인 곳이 보여왔고 A가 다 왔어 하며 일에게 말합니다. 그곳에는 A의 말대로 비석 같은 4개의 돌이 있고 각각의 돌에 금줄이 묶여있고 사각형의 마법진 같은 모습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 부근에는 울퉁불퉁한 돌이 꼭 모셔져 있는 것처럼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A는 신비한 기분 들지? 하고 일에게 물었습니다만 일이 보기에는 그냥 섬뜩하기만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여름의 무더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도착한 순간 단숨에 몸이 차가워졌고 깨닫고 보니 땀에 절었던 셔츠도 말라 있었다네요. 거기서 일은 A에게 여기 와서도 할 일은 없다며 넌지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전하려 했습니다만 왠지 A는 한 곳을 바라보며 한마디도 안 한 채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일은 장난치나 생각하며 문득 중앙에 있는 돌이 둘러싸인 바깥쪽에서 자세히 봤더니 거기에 어떤 문자가 적혀 있었던 겁니다. 일의 말로는 그 문자는 땡원, 땡땡불, 땡득 이라는 글이었다는 것. 복잡해서 알기 힘든 땡 부분은 기억 안 난답니다만 이 3개의 문자가 적혀 있던 건 확실하다네요. 그러나 당시 어린애였던 일은 그 의미를 잘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갑자기 온몸을 차가운 바람이 감싸는 기분 나쁜 한기를 느꼈던 겁니다. 그리고 주변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쏴 하는 소리를 냈고 거기서 공포 미터기가 최대치로 올라갔다는 일은 우두커니 서 있는 A를 끌어당겨 그 자리에서 도망치려고 했는데요. 왠지 몸이 생각대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울고 싶을 정도로 무서운데도 우는 것조차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패닉이 되어 있던 그때 일행의 뒤에서 살금살금 뭔가가 오는 기척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뭔가가 일 바로 뒤까지 왔기 때문에 일이 곁눈질로 보자
그 뭔가의 머리카락 같은 게 시야에 들어옵니다. 그러자 그 뭔가는 일의 귀에다가 그 순간 목소리가 들렸던 방향과는 반대 숲 쪽에서 뭐 하는 거냐? 라는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렸고, 그것과 동시에 일은 몸이 갑자기 가벼워지며 동시에 눈물이 넘쳐나왔습니다. 한편 A도 제정신으로 돌아왔는지 숲을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아저씨의 등장에 에? 하며 놀란 모습. 그리고 아저씨는 일단 빨리 여기서 벗어나자! 라며 일과 A를 억지로 잡아끄는 모습으로 따라오게 만듭니다. 그때 아저씨는 일과 A의 손을 끌고 필사적으로 달리며 엄청난 얼굴을 하고 있어 일과 A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윽고 어느 정도 포장되어 있는 길로 나오자 일 일행은 아저씨의 경트럭에 태워지게 됩니다. 경트럭이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던 중 A는 어딘가 시무룩한 얼굴을 하고 조용히 앉아 있었고, 일은 분명 부모님에게 혼나겠지? 생각하면서도 그 라는 목소리가 귀에 달라붙어 너무나 기분이 나빴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단 A의 집에 도착해 아저씨가 A의 부모님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들은 A의 부모님은 점점 얼굴이 창백해져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일의 조부모님 집으로 가서 아저씨가 똑같이 사정 설명을 했던 겁니다만, 그때 조부모님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을 했고 일의 엄마도 창백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 유일하게 마을 출신이 아닌 일의 아버지만은 어이 야마 뭔 일을 저지른 거야? 라는 조금 가벼운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의 가족들과 A의 가족들은 촌장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조부모님은 일에게 괜찮을 거다라며 필사적으로 말을 걸어주었습니다만, 일은 내심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불안으로 앞으로 벌어질 일을 전혀 상상할 수 없었다네요. 이윽고 두 가족이 촌장댁에 도착하자 촌장과 사모가 웃는 얼굴로 잘 왔다며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화덕을 둘러싸고 모두가 앉았고, 장례식 같은 엄숙함이 집안을 감싸던 중 촌장이 그럼 A짱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주겠니? 하고 웃는 얼굴로 A에게 묻습니다. A는 고개를 숙인 채 띄엄띄엄 솔직히 말하기 시작했고, 촌장은 끄덕이며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이렇게 A가 오늘 있었던 일과 혼자서 그곳에 갔던 일, 그리고 신과 평소에 대화하는 것을 다 말하자 이번에는 일이 말할 차례가 돌아옵니다. 거기서 일은 오늘 있었던 사건과 A가 빼놓은 부분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귓가에 들렸던 목소리도 말했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한 순간 촌장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심각한 표정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들이 이야기를 마치자 촌장은 무서웠겠구나, 고맙다 이야기해줘서 상냥하게 말을 걸며 그 장소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촌장에 의하면 이 마을은 예전부터 작물과 가축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1년에 한 번 풍년을 바라며 수확한 작물을 바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해부터 흉작이 이어지게 됐고 가축을 추가로 바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결국 마을 사람 중에서 산 재물을 뽑아 바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후로는 흉작도 개선되어 마을에 활기가 돌아왔다네요. 그러다 어느 해 예년처럼 산재물이 될 사람이 홀로 숲속 재단을 향했던 겁니다만, 재단이 보여왔을 때 마을 사람은 거기에 뭔가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곳에 있던 건 무려 땅에 닿을 만큼 긴 머리카락을 한 섬뜩한 여성으로, 거기다 귀까지 찢어지는 큰 입으로 재단에 준비되어 있던 재물인 가축을 산채로 걸신들린 듯 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더니 이 입 찢어진 아귀는 마을 사람을 깨닫고 우리는 누구냐? 하며 섬뜩한 미소로 다가왔습니다. 그걸 본 마을 사람은 금기인 건 아는데도 공포에 질린 나머지 그 자리에서 필사적으로 도망, 마을로 돌아오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은 건 당연했습니다만 제물이 될 예정이었던 마을 사람은 필사적으로 그건 절대로 신 같은 건 아니었다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촌장은 지금까지 제단에는 분명히 제물이 되는 마을 사람 홀로가 썼지 아무도 신을 볼 수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번 산 제물이 된 사람이 마을로 돌아오는 건 금기가 되어 있지만 제3자가 제단에 가는 건 금기하고 있지는 않았죠. 거기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촌장은 많은 마을 사람의 반대를 물리치고 마을 사내들을 끌고 제단을 향하게 되었던 겁니다. 거기서 촌장들이 봤던 건 모든 재물을 죄다 먹어치운 섬뜩한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신과는 동떨어진 존재라고 판단한 마을 남자들은 여자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여자의 시체를 그 제단 아래에 묻고 망령이 되어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엄중히 봉인했던 겁니다. 결국 일과 A가 봤던 그 중앙비석은 제단의 일부로 거기에 쓰여있던 문자는 이 땅에서 가장 꺼리고 미움받는 자가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도록 이라는 의미였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어떤 식으로든 관련되고만 일과 A가 그놈의 봉인을 깨고 만 것이라고 촌장은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일의 머릿속에 갔긴 갔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여기서 일은 촌장에게 저도 A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라고 하자 촌장은 관련된 것 자체가 안 되는 거다. 그 금줄 안으로 들어갔니? 돌에 쓰인 문자를 읽었니?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에 대해 일이 문자는 읽으려고 했지만 어려워서 못 읽었다 대답하니 바로 그거다라면서 예를 들어 입 밖으로 내지 않아도 그 문자를 읽으려고 했다는 것만으로도 거기에 잠들어 있는 것에게 관심을 주고 만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여 거기에 가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고 어른들 모두 가지 말라고 다짐을 시켰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몇 번이나 그곳에 다니던 A와 돌에 새겨진 문자를 읽으려고 했던 일 때문에 그놈이 다가오고 말았다는 거죠. 또한 그런 부정을 씻는 방법은 단 하나,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이라서 사람들은 지금까지 관심을 주지 않도록 해온 건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잊혀진 곳에 일들이 물을 끼얹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촌장은 다시 씻는 방법은 있는 것이라며 일과 A에게 절대로 그곳에는 다가가서는 안 된다며 못을 받고 놈의 목소리가 들려도 귀 기울이지 말고 무시해라. 괜찮다. 라며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그 후 풀려났고 피로에 지친 일은 조부모님 집으로 돌아와 바로 잠이 들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은 그날 저녁에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만 A와 만날 생각은 도무지 들지 않아 결국 만나지 않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도 연휴도 오봉에도 신년에도 그 마을로 갈 기회는 많았습니다만 가족 중 단 한 명, 일만은 데리고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흐르고 고등학생이 된 일은 매일 부활동으로 바빴는데요. 그런데도 마을과 그날의 일에 대해서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의 일, 부활동이 신년 연휴에 들어가 일이 지루함에 빠져 있었는데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자 라고 했던 겁니다. 오랜만에 권유에 일은 조금 놀라면서도 이 무렵에는 그 사건에 대한 공포심도 이미 사라져서 아빠가 운전하는 차에 타서 마을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을에 도착해 조부모님의 열렬한 환영을 받고 일도 조부모님과의 오랜만의 해후를 기뻐했습니다만 그 후 잡담을 나눠도 누구 하나 그 일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일이 말해서 안 되는 건가? 이제야만 하는 건가? 혼자 생각하는데 할머니가 일에게 A짱도 돌아와 있대 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듣고 일은 순간 누굴 얘기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바로 A를 떠올리며 그렇구나 하고 사춘기 특유의 시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일의 태도를 본 엄마는 기가 차하면서도 오랜만에 만나고 와. 5학년 이후로 처음이잖아? 라며 이를 억지로 내쫓았습니다. 그런 상황이 부끄러우면서도 일은 어쩔 수 없이 A의 집으로 향하기로 했죠.
그리고 긴장하며 A의 집에 도착하니 A의 엄마가 호들갑을 떨며 이를 맞아주었습니다. 그런 A의 엄마에게 일은 그냥 인사하러 온 건데 라고 했습니다만 A의 엄마는 그걸 무시하고 억지로 이를 집으로 들여 거실로 데리고 갑니다. 그렇게 거실로 가니 거기에는 A의 아빠와 너무 예뻐진 A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은 술에 취한 A 아빠의 주정을 들어가면서도 A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며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동안 A는 계속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후 한참이 지나 A의 엄마가 일과 A에게 오랜만에 둘이 밖에 나갔다 오라며 쓸데없는 오지랖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 말에 일은 감기 걸린다고 거절했습니다만 결국 둘은 억지로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일은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 A에게 오랜만이라고 말을 걸었는데요. A는 한마디 응 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둘은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계속 말 없는 시간이 흐르고 둘 사이에는 어색한 분위기만 흐릅니다. 원래 A와 만난 것도 그 사건 이후였기 때문에 일은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던 거죠. 그러자 그때 A가 작은 소리로 오는 거 알고 있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에 자기도 모르게 굳어버린 일. 그리고 일이 설마 아직 들리고 있어? 라고 물어보자 A는 이라며 끄덕였습니다. A는 이전 정도만큼은 아니지만 그 목소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 이후 말을 걸어도 계속 무시하고 있다는 것. 그렇지만 그 남자애는 이제 안 오는 건가? 라는 말을 물어오면 자기도 모르게 대답할 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놈이 갑자기 오늘 온다. 라는 말을 꺼냈기 때문에 억지로 대답하게 만들려 도발한다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일이 와서 놀랐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일은 그런가? 라고만 답하고 그 후 다시 침묵의 시간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다가 일은 문득 촌장을 만나러 가자 생각이 들어 A에게 촌장님 만나러 지금 가지 않을래? 라는 말을 꺼낸 거죠. 그 말을 듣고 A는 잠시 틈을 둔 뒤 그러네 기뻐하실 듯 이라며 둘이 촌장 댁으로 걸어서 가게 됩니다. 그 후 일들이 촌장 댁에 도착하자 촌장 사모가 둘을 맞아줍니다. 사모님은 처음엔 이를 못 알아본 듯 했습니다만 일이 이름을 말하니 눈이 휘둥그레져 살짝 굳은 뒤 어머 이런 잘 컸구나 추웠지? 어서 들어와 하며 집으로 들어오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모는 왠지 화덕이 있는 방을 지나 이를 일본식 방으로 안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방에 놓인 불단 앞에 앉더니 거기에 장식되어 있는 영정을 향해 여보 봐요 일이 와줬어 하고 거기에다 말을 했던 겁니다. 거기서 일은 처음으로 촌장이 돌아가신 걸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화덕 있는 방으로 돌아와서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촌장 일이 신경 쓰여 사모에게 촌장님은 언제?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말에 사모는 표정이 어두워지면서도 촌장이 돌아가셨을 때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거슬러 올라가 그 사건이 일어난 1년 후의 일. 그날 촌장은 반일 나갔다 오겠다며 나갔다는데요. 그 후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여 사모가 걱정하고 있던 중 이웃사람이 도로 한가운데 쓰러져 있는 촌장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일은 더 이야기를 시키면 사모님도 괴로울 거라 생각. 유감이라는 말만을 남기고 이야기를 맺게 했습니다. 그 후 뭐라 말할 수 없는 분위기 속에서 살짝 세상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가게 된 일과 A. 그리고 떠날 때 사모는 일과 A에게 언제든 또 오거라. 모두 좋아하니까. 그리고 그때 일은 이미 지난 일. 마음 쓸 일은 없다. 고 상냥한 목소리로 말해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둘은 A의 집으로 걸어가던 중 촌장이 돌아가실 때 일에 대해 A가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알려주었습니다. A의 말로는 촌장이 그날 가지고 있던 바구니 안에
여러 가지 채소와 닭고기, 토끼고기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때 촌장 몸에 외상은 없었지만 눈이 튀어나와 있었고 검은 자유가 위를 향해 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A는 중학교에 올라갈 무렵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이걸 안 모양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일은 촌장님은 우리가 꺼내고만 그놈을 어떻게든 하려고 목숨을 걸었던 것이다 라는 걸 깨닫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기분이 되었습니다. 그런 일을 보고 A는 역시 촌장님과 사모님이 말한 대로 있는 게 제일이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도 촌장님의 바람은 우리가 그 사건을 잊고 행복하게 사는 거였을 거다 생각하기로 하고 그때부터 A와 서로 학교 이야기 등을 나누며 밝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후 A를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 일은 A와 휴대폰 번호를 교환하고 나서 조부모님 댁으로 돌아와 세뱃돈을 받은 후 가족과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일은 고등학교를 졸업해 진학해서도 A와는 문자를 계속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2살 때 선배와 낚시 갔을 때 휴대폰을 바다에 떨어뜨려버려 A의 연락처를 모르게 되고 말았다네요. 그 후 24살이 되어 일은 홀로 사는 집에서 괴기현상에 시달리게 되어 그 무렵부터 그놈에 의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일은 마을에서의 일은 이미 신경 쓰지 않게 되었고 또한 A도 20살 때 문자로 이제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라고 했기 때문에 완전히 안심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24살 때 일은 심리적 하자 물건, 즉 사고 물건에서 홀로 살기로 했답니다. 그럴 것도 일은 그 체험을 넘어설 것은 없을 것이다 라는 영적인 것에 대한 내성이 생겼으니 부동산 사람에게서 설명을 듣고 바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한동안은 특별한 심령현상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만 어느 날을 기점으로 한밤중에 누군가가 실내를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리거나 욕실에 들어가 있을 때 문이 열리거나 하는 현상이 계속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이 25살이 되기 전에 어느 날 그런 현상들과는 별개로 그놈이 일을 본격적으로 덮쳐왔던 겁니다. 그것은 일이 친구와 식사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의 일. 현관 쪽에서 스슥 스슥 하면서 바닥을 스치며 걷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는데요. 일에게는 이게 이미 일상 다반사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오늘은 뭘 먹을까 생각하고 있던 그때 갑자기 그런 말도 안 되는 신음소리 같은 게 귓가에 맴돌았던 겁니다. 그 섬뜩한 를 듣고 단숨에 등줄기가 얼어붙었다는 일. 왜냐하면 그 목소리는 남자와 여자가 타이밍을 맞춰 말하는 것 같은 목소리로 이전에 들었던 그놈의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그걸 깨달은 순간 일은 서둘러 집을 뛰쳐나와 만나기로 한 편의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편의점에 도착해 무릎에 손을 얹고 숨을 몰아쉬고 있자 벌써 차로 데리러 와 있던 친구 타쿠야가 왜 그래? 하고 놀란 모습으로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일은 아니 좀 이라고만 했고 그 후 둘은 차로 목적지인 정식집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식사 중에도 일의 머릿속에서는 아까의 그놈에 대한 것만이 떠돌아 좀처럼 음식에 손이 가질 않아 그 모습을 걱정한 타쿠야가 뭔 일 있었냐? 며 다시 물어왔습니다. 일은 지금까지 있던 마을과 그 사건에 대해 마을 사람 말고 말했던 일은 없었는데요. 아까 그놈의 목소리를 들은 탓으로 멘탈이 깨진 것도 있어 결심하고 타쿠야에게 이야기해보기로 했답니다. 그러자 타쿠야는 처음에는 잘 믿어주지 않았는데 심각한 얼굴로 말하는 일의 모습을 보는 동안 장난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건지 그 뒤로는 끝까지 잠자코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일이 이야기를 마치자 타쿠야는 이제 와서 그놈이 너한테 말 거는 건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 라고 합니다. 그런 타쿠야에게 일이 이야기 넌 믿냐? 라고 묻자 타쿠야는 왜냐하면 끊이지 않고 줄줄이 1시간을 떠든다는 게 만든 이야기로는 좀처럼 못하잖아? 만약 이게 뻥이라면 넌 사기꾼이 되는 쪽이 맞아. 웃으며 말해
일은 이때 마음 깊은 곳에서 이 녀석하고 친구가 돼서 다행이다 생각했던 거죠. 계속해서 타쿠야는 그 마을에 가볼까? 마을에 무슨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일은 이 무렵 다른 현에 살고 있어서 마을까지는 엄청나게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들은 타쿠야는 예전부터 투어링 가자고 떠들었잖아. 딱 좋지 않냐? 라며 성격이 잔뜩 삐뚤어진 스레 주민들은 흉내도 못 낼 선한 사람의 오라를 뿌리는 말을 돌려줍니다. 이렇게 일은 타쿠야와 함께 바이크로 마을을 향하기로 했던 겁니다. 덧붙이자면 일은 가족 말고 자기 홀로 마을에 가는 건 이게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조율한 결과 마을에는 이번 일요일에 출발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때까지의 5일을 일은 자기 집에서 홀로 지내는 것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친구와 선배의 집을 전전하며 잤습니다만 그러는 동안에도 귓가에 뭔가를 속삭이는 그놈 같은 목소리는 계속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요일 타쿠야와 합류한 일은 결국 마을로 출발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들여 이윽고 본가 근처까지 도착해 스마트폰 내비를 마을로 이어지는 산 입구 근처로 맞춰놓습니다. 당연하게도 마을이 내비에 나올 리도 만무하고 지도상에도 표기는 되어 있지 않아 거의 일의 기억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비를 따라 바이크를 달리고 있던 중 그 마을로 이어지는 산 입구를 발견한 일은 일단 정지, 타쿠야와 휴식을 취하기로 하죠. 이 무렵엔 완전히 해도 져 있었고 게다가 마을까지의 가로등은 손에 꼽을 정도밖에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타쿠야는 상상했던 것보다 위험하다며 쓴웃음을 짓습니다. 다만 일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마을은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으니 마을에 도착만 한다면 조부모님 댁도 있으니까 문제 없다며 타쿠야에게 말하고 다시금 마을로 이어지는 산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일은 어릴 때의 기억을 더듬어 처음 나오는 우회전길을 꺾어 지나 다음에 나오는 좌회전길로 가면 마을로 갈 수 있을 터라고 생각하며 바이크를 달립니다. 그러자 일의 기억대로 좌회전할 수 있는 길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서 일은 일단 바이크에서 내려 타쿠야에게 여기서 좌회전해서 쭉 가면 마을이 있다고 전하죠. 그러자 타쿠야는 에? 이 앞에? 차가 지날 수 있을지도 모를 정도로 좁잖아. 정말 있는 거야? 하며 불안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 그런 타쿠야에게 일은 괜찮아. 지날 수 있는 길이니까 라고 한 다음 다시 바이크에 올라 왼쪽 길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길을 나아가던 중 두근두근하기 시작하는 일. 왜냐하면 친구와 함께라고는 해도 일이 홀로 마을에 가는 건 처음인데다 오늘은 바이크에 타고 있기 때문에 조부모님과 A 가족 그리고 촌장 사모도 모두 놀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에 있는 길인데도 양쪽으로 무성하게 수풀이 자라있어 통행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것에 일은 위화감을 느낍니다. 더구나 아무리 나아가도 마을 불빛은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원래라면 슬슬 마을이 보여오면서 완만하게 빙글 마을 주변을 도는 듯하며 아래로 내려가면 마을에 도착할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상하다 생각하기 시작한 일이었습니다만 내리막길에서는 바이크를 멈추는 것도 유턴하는 것도 할 수 없어서 그대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을 달리던 중에 깨닫고 보니 일 일행은 마을에 도착한 게 아니고 산을 내려오고 말았던 겁니다. 그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아 멍한 상태가 되어 있는 일에게 타쿠야는 야, 산을 내려왔잖아. 길 헷갈린 거 아니야? 라고 물어왔죠. 거기서 일은 틀림없다고 생각했던 길이 틀렸어. 라고 솔직히 말하니 타쿠야는 뭐 그렇게 산속이었으니 어쩔 수 없지. 다른 길로 들어가 볼까?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은 지금까지 다른 길을 지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거기다 어두운 산길을 이 이상 타쿠야에게 달리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거기서 일은 혼자 다른 길을 가볼 테니까 먼저 시가지에 가 있어 라고 타쿠야에게 말했습니다만 너무 위험해 라고 타쿠야가 말려
결국 둘은 그대로 시가지로 가서 비즈니스 호텔에서 하루 자고 다음날 귀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귀가 후 일은 타쿠야에게 계속해서 사죄했습니다만 타쿠야는 재미도 있었으니 그렇게 신경 쓰지 말라며 도태남들인 구독자 여러분은 평생 흉내도 못 낼 정도의 훈남의 모습을 펼쳐줬던 겁니다. 그리고 2주 뒤, 이번에는 혼자 다시 마을을 찾으러 간 일. 그때는 낮이고 밝아서 만약 길을 잘못 들었다 해도 모든 길을 샅샅이 뒤져 조사하면 된다라는 낙관적인 마음으로 임했던 겁니다만 그 결과 마을을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 낙담한 일이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문득 부모님에게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 라는 처음부터 좀 그러지 하는 잔소리를 들을 만한 생각이 머리에 번뜩였습니다. 여기서 일은 오랜만에 본가로 돌아가 마을에 대해 부모님에게 물어보기로 합니다. 그 후 본가에 도착한 일은 서둘러 마을에 닿지 못했다는 말을 부모님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엄마는 땡땡 마을? 이라며 왠지 일이 입에 담은 마을 이름이 짐작가지 않는 듯한 그런 반응을 하는 겁니다. 하여 일은 아니 오랜만에 할아버지랑 할머니하고 마을 모두에게 인사하러 가려고 생각해서 라고 합니다만 그 말을 들은 부모님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갸웃대며 너 괜찮냐? 그거 농담이지? 일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 태도에 살짝 짜증나면서도 일이 아니 뭔 말들이야? 나는 평소대로 말한 거잖아 하자 엄마는 웃는 건지 아닌지 바보 취급하는 것 같은 말투로 탱탱마을이라는 게 뭔데? 라고 물었던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장난치는 거라 생각한 일은 자기 본가를 잊어버린 사람이 있어? 라며 부모님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때까지 웃는지 아닌지 모를 얼굴이었던 부모님의 표정이 경직되며 무슨 일 있었냐? 괜찮아? 피곤한 거니? 라며 일을 걱정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 일은 내가 무슨 이상한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닌데 반론했습니다만 부모님은 일의 이야기가 하나도 이해가지 않는 모양으로 끝내는 꿍꿍 거겠지까지 말하고 마는 겁니다. 거기서 일이 그렇다면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집은 어딘데? 하고 물어봤더니 엄마는 땡땡이잖아 라며 어떤 지명을 바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마을은 아니고 일반 주택지가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안 점점 혼란에 빠지는 일은 마을에 대해 역설했습니다만 부모님은 여전히 그 마을 이름 자체도 모르는 모양. 영문을 모르겠다 생각한 일은 그럼 내일 할아버지랑 할머니 만나러 갔다 올게.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알 거야. 라면서 조부모님의 주소를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에 대해 엄마는 너 진짜 괜찮은 거니? 할머니는 치매로 작년에 시설에 들어가셨다고 연락했잖아. 할아버지는 네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고 라며 전혀 기억에도 없는 일을 입에 올렸던 겁니다. 그렇지만 일은 고등학교 때 부활동이 쉬는 정월 휴일에 마을에 가서 조부모님에게 인사했을 터였죠. 게다가 할머니가 시설에 들어갔다는 연락도 일절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엄마는 연락했더니 네가 그래? 라고만 했잖아. 그리고 할아버지 장례식에도 제대로 참석했고 라며 당연하다는 듯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너무 피곤한 거 아니냐? 며 본격적으로 걱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은 부모님과 마을 이야기하는 것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 밖에서 일이 그렇게까지 부정당하니? 사실은 내가 이상한 건 아닐까? 망상? 결국 나는 병이라도 걸린 걸까?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더니 아버지가 와서는 일에게 진짜 농담이 아니라면 조사해보면 되잖아 라면서 관공서에서 마을을 조사해보면 어떨까? 라고 추천합니다. 또한 예전부터 신세를 지고 있는 절에 연락해준다는 것으로 거기서 참배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절이라는 게 그런 쪽에 뭔가 수상한 스님이나 영능력자가 있다는 곳은 아니고 제대로 액막이나 기원 등을 행해주는 곳으로 일도 이전에 X여친이 영적 현상으로 고통받다가 자살 일보 직전이 되었을 때 신세를 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을 들은 일은 아버지는 필경 내가 뭔가에 빙의된 거라 생각하시는구나 생각하면서도 시키는 대로
관공서와 그 절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일이 관공서 창고에 가서 어떤 마을을 찾고 있는데 역사에 대해 조사하고 싶습니다만 물어보자 조금 있다가 마을 역사에 해박한 할아버지 직원이 일의 곁으로 왔습니다. 거기서 일이 할배 직원에게 땡땡산 땡땡마을을 찾고 있다고 했더니 할배 직원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재미있겠네. 조금 시간을 줄 수 있나? 라며 자리를 뜹니다. 그렇게 30분 정도를 기다렸더니 할배 직원은 대량의 두꺼운 책을 카트에 싣고 가지고 왔는데요. 조사해본 바 일이 찾고 있는 마을 이름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할배 직원 자신도 80년을 살아오면서도 들었던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여 일이 포기하고 돌아가려던 때 할배 직원은 이를 불러 세우더니 그래도 땡땡산은 지금엔 아무것도 없는 산이지만 예전에 마을이 있었다네 라는 말을 꺼냅니다. 할배 직원 말로는 거기에 일이 찾는 마을과는 다른 이름의 마을이 있었고 할배 직원이 초등학생 정도 나이 때 폐천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 마을에서는 농작물 매매를 생업으로 한 모양인데 읍내로 나오기가 힘들어서 서서히 마을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가며 그 결과 폐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걸 들은 일은 마을 이름은 틀려도 할배 직원 이야기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할배 직원 왈 당시 사진 같은 건 없고 또한 1900년대 초기에 찍힌 항공사진을 봐도 그 마을이 있었다고 여겨지는 흔적은 확인할 수 없다는 것. 그런 뒤 할배 직원은 일에게 왜 그 마을을 찾는 거냐고 물어오길래 일이 요점만을 설명했더니 할배 직원은 미간을 찌푸리면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알았어, 내가 조사해보지 하면서 뭔가 알아내면 전화 주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할배 직원에게 인사하고 관공서를 나온 일은 다음으로 절로 향합니다. 그렇게 일이 절에 도착하자 예전부터 안면이 있던 스님이 다가와서 본당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거기서 일은 바로 스님에게 지금까지의 일들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일이 이야기를 마친 뒤 스님은 확실히 이야기만 들으면 정말 이상하군요. 그렇지만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분명 어떤 이유나 근거가 존재합니다. 우선은 일님에게 붙어있는 그 나쁜 것을 봅시다 라며 커다란 불상 앞에 앉더니 불경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실은 이때까지도 일의 귀에는 계속해서 그놈의 신음소리가 들려오던 상황이었던 겁니다만 독경이 시작되고 몇 번 지나니 그 소리는 점점 하는 비명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비명을 듣는 동안 일은 머리가 아파졌고 몸이 저절로 흔들리며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뭔가의 기압으로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계가 오고 의식이 멀어지던 다음 순간 독경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며 시끄러워. 하는 그놈의 목소리가 들려왔던 겁니다. 그 후 스님의 부르는 목소리로 눈을 뜬 일. 아무래도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진 것 같았죠. 그리고 어느샌지 불경도 끝난 모양으로 일은 그렇게 괴로웠을 텐데도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깨닫고 보니 그놈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만 왠지 목이 아픈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님이 말하길 이번은 그놈을 쫓은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일에게서 떨어뜨려 놓은 것뿐이라는 것. 그리고 스님은 독경 중 일어났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독경 중 일이 뭔가를 중얼대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스님은 상관 않고 독경을 계속했던 겁니다만 그 목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종국에는 시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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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러워 하는 비명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목소리는 일의 목소리가 아닌 여러 명의 목소리가 섞인 듯한 소리였다는 것. 그 뒤에도 독경을 방해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비명을 질렀는데요. 어느 순간 그 소리는 딱 그치고 무사히 독경을 끝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맺은 스님은 다른 방에서 커다란 앨범 비슷한 책과 지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지도를 보면서 스님이 했던 말은
일이 찾고 있는 마을이 존재하는 산 주변에는 신사나 절이 있다고 합니다만, 이렇게 신사나 절에 둘러싸인 형태라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입지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런 식으로 된 안쪽에 있는 주택은 심령 현상이 적지 않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이라는 장소 자체도 최악으로 원래 산은 자연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는 것조차 좋지 않다고 하네요. 하지만 스님의 설명을 들어도 뭔가 잘 오지 않았다는 일은 이 산이 나쁜 위치에 있다는 것과 저의 지금까지의 경험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질문합니다. 그러자 스님은 일에게 지도를 보여주면서 절과 신사를 선으로 이으면 이 B산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여기에도 마을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라면서 앨범 같은 큰 책을 지도 위에 털썩 하고 얹었습니다. 스님의 말로는 B산에 있었다는 그 마을은 일이 찾고 있는 마을과는 이름조차 다르지만 지금은 아무도 출입하지 않는 사당이 산속 깊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마을은 이미 폐촌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쩌면 일이 찾는 마을은 여기일지도 모른다며 스님은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일은 이 B산에 대해 조사한다면 뭔가 마을에 관한 단서를 잡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일은 우선 B산에 관해 조사해보자 생각하고 스님에게 예를 표한 뒤 돌아갈 채비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돌아갈 때 스님이 일에게 빙의된 목소리가 또 들려올 거라 봅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여서는 안 돼요. 헛소리라고 생각하고 무시하세요. 라는 충고를 했습니다. 그 후 절을 나선 일은 휴대폰에 부재중 전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그랬더니 그 전화는 관공서 할배 직원이었는데요. 조사해본 바 역시나 그 마을은 아무래도 알 수 없었다는 것. 거기서 일은 이번엔 B산에 있던 마을에 관해 조사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더니 이 할배 직원은 이전에 그 마을에 살던 사람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할배 직원이 그 사람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일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라고 해서 일은 할배 직원에게서 받은 주소대로 바이크로 그 사람 집으로 향하게 됐던 겁니다. 일은 어째서 조부모님이 살던 마을에 다다를 수 없었는지, 원래부터 마을은 정말로 존재했던 건지 수수께끼가 수수께끼를 낳는 전개로 옮겨갔습니다. 이 모든 진상이 다음 편에 밝혀지니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봐주시길 부탁합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오랜만에 둘러 나눌게요. 너무 길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